자, 안녕하세요. 오해 책방입니다. 오늘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 김용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짧게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대곡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연구원, 통도사, 옥천사, 송보박물관, 안면도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셨고요. 현재 한국전통예술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문화유산 칼럼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술은 곧 역사를 표방하는 매개체라는 모토로 문화유산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비한 동물 유적과 유물이 있다면 전국 곳곳 어디라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달려가고 계시는 미술사학계의 길이나 김용덕 작가님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첫 질문이니까요. 예. 좀 가볍게 네.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네. 이게 이제 검은색이었으면 나전 칠기였을 네. 것이고 이게 자개 문양 맞습니다. 맞죠? 자개 문양. 네. 와, 이게 책이 굉장히 격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지 보고 사셨다는 네. 분들도 가끔 그래요? 계십니다. 이거 디자인할 때 작가님의 바람이 좀 많이 예, 많이 들었었나요?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보라색이 좀 네.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테두리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게 그냥이 아니라 게다가 통일신라 기와에 있는 여의문과 당충, 덩굴문양, 전부 다 그런 걸 다 활용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 정말 세심하게. 네. 여기에 자개 문양으로 들어가 있는 환상 동물들이 이제 책 속에 등장하는. 네, 맞습니다. 주제가 환상 동물입니다. 네. 환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네. 헛된 것 또는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칼융을 참 좋아해요. 네네. 칼융은 또 환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환상도 하나의 사실이다. 네. 거기에는 미래의 길을 알려주는 정보가 가득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술사에서 이 환상 또는 상상 동물은 어떤 개념인지 또 실제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문화재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칼륨도 저도 좋아하는데 그 영국의 정신분석가 중에서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본능의 정신적 표현이 바로 환상이다 오. 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본능이란 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게 사실 나타난 게 전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연구하는 게 바로 미술사학이고 네. 그중에서 그 환상은 바로 이제 우리의 욕구를 나타내는 거죠. 미술사학 안에서도 이제 환상이라고 하면 네.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고 연구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미술사학 그러면 거슬러서 선사시대 때 유물 유적까지 벽화까지 다 이렇게 연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사미술부터 네. 지금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와. 아주 긴 역사를 지니고 있죠. 연구의 범위가 굉장히 넓겠습니다. 네. 와.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뭐 고고학,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심리학, 네. 그다음에 뭐 미술, 그다음에 역사 이런 다방면의 소양이 다 있어야 되는 융합 학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미술사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그 미술사학을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도 많으실 그죠. 거예요. 맞습니다. 간단히 얘기 드리면 네. 미술품으로 역사를 이제 훑어보는 학문인데 네. 사실 이 미술사학이라는 게 그 18세기 독일에서 먼저 개념이 정리가 됐고요. 근데 우리 동양에도 이미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예, 미술을 분석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미술이 언제 정립이 됐냐? 네네네. 발단이 뭐였냐면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이면서 서예 가에 기반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계세요. 네.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이제 근역서위, 근역서위. 예, 그리고 근역서화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게 신라부터 근대 조선에 이르는 그 예술가들, 네네. 서화가들을 네네. 목록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집이에요. 뒤로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다가 그 일본에서 이제 우현 고이서 선생님이 미술사학을 전공하셔서 네. 그 특히 탑 분야, 석탑 분야, 석탑 분야. 예, 석탑에서는 아직까지 우현 고이서 선생님의 그 이론이 와. 그 정도로 열심히 연구를 하셨죠. 와. 1960년대까지 또 흘러가면 네. 옛날에 이제 보하각이라는 네.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에요. 네, 그분 압니다.
그 간송정현 선생님의 보학이 이제 간송미술관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 그렇구나. 또 워낙 또 그 미술 예술의 조예가 깊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오세창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세요. 간송정현 선생님이. 그래서 60년대 이분들의 성함을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간송정현필 선생님과 이제 네. 김월룡 선생님, 황수영 선생님, 진홍석 선생님, 최순우 선생님, 네. 그 다음에 홍사중 선생님 이렇게 모이셔서 고고미술 동인회라는 걸 만듭니다. 와. 이제 최초의 고고미술을 연구하는 단체가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일제시대 때. 이건 또 60년대. 60년대. 아, 예. 그 이후에. 예. 그리고 이 고고미술 동인회가 네. 뭐가 되냐면요. 지금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한국미술사학회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네. 아, 유서가 굉장히 깊습니다. 엄청 깊습니다. 아, 일제 강점기 때 특히나 그때 우리 문화, 유산, 그다음에 미술, 유물들을 보존하고 네, 또 그걸 분석하고 네. 또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어요. 야, 예, 그렇구나. 이게 쉽게 저희들한테 그냥 온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사실 같이 공통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강우만 선생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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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강우만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그 네. 언론 기사에서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네, 영적이었고 삼라만상에 가득한 영적 기운들을 실제 느끼고 네. 또 보고 그래서 이걸 조형으로 표현했다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각박하고요. 그죠, 또 예. 과학적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라든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네, 네.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좀 느끼는 고충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이제 이 미술사학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학문이 있죠. 맞아요. 요새는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이 대두가 되고 있고 집중 조명되는데 사실 그것도 암기식으로 달달 외우고 맞아요. 연표를 보고 맞아요. 그런 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학예사로 박물관에 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관람객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 대부분 한 전시품에 3초 이상 서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방식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역사는 문화유산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읽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친숙한 게 또 동물 문양이고 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네, 맞습니다. 이 책 사신 독자분들 중에서 네.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주말에 박물관 미술관 놀러 갔는데 맞아요. 아이들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했는데 대답을 못했어. 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네. 샀다. 부모님들이. 예,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한 분 저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네. 덕큐라고 불러주세요. 덕큐. 덕큐. 김용덕 큐레이터. 사실 학예사가 네네. 영어로 하면 큐레이터니까. 맞네요. 예, 맞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덕큐라고 하고 다닙니다. 야, 캐릭터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빌려준 책들 중에 네네. 이제 환상동물, 네. 뭐 상상동물 이런 것들 이제 책을 주면 아이들 굉장히 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백호가 왜 여기 있어? 뭐 네네네. 주작이 뭐야? 기림이 뭐야? 이런 게 막 묻거든요. 네. 근데 특히나 요즘 아이들이나 또 그 드라마나 네. 영화나 콘텐츠에 보면은 우리 상상동물, 환상동물들을 많이 녹여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도 더더욱이나 학예사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에 미스테리 작가님들하고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게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괴이학회라고 하는 이제 괴이학회. 네. 그 미스테리 추리 쪽으로 전문적으로 쓰시는 작가님들의 모임인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중에 이런 환상 속 동물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무속 신화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걸 주제로 이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그러면 작가님께서 여러 이제 환상동물 중에 네네네. 요거는 진짜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요건 전 세계에 한번 내세울 만한 이게 좀 독창적인 네네네. 상상 동물인데 라고 좀 애정을 갖고 있거나 소개하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네. 있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혹은 이제 전설 속 동물을 소개한 콘텐츠가 디워가 있죠. 디워. 디버. 예, 심영래 감독의 디워. 네, 맞습니다. 그게 이무기를 주제로 한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수의 검은도라는 섬에 가면요. 네. 인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직기라고 하는 이 방언인데, 옛날 방언인데, 하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어 방언을 이제 소재로 해서 그게 아마 2016년이었나요? 그 웹드라마가 국제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굳이 한 가지를 고르자면, 맞아요. 저는 화상어, 이 책에 있는 화상어를 한번 생각을 하고 싶네요. 네. 인어 종인 거죠, 화상어면. 네. 인어 같지만 이제 머리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민머리란 스님머리. 그리고 네. 몸통은 거북입니다. 거북이. 네. 특이하다. 사실 그 화상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오리지널로 온 친구는 아니고요. 그 17세기 때 17세기 예, 중국 명나라에서 삼제도해라는 그 백과사전이 편찬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인간과 자연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종합한 백과사전인데,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삽도가 있습니다. 그림이 예, 그림이 있는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해서 일본은 또 화한 삼제도해라는 거 만들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게 조선까지 넘어옵니다. 네네. 그리고 왕실에서 창고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죠. 왕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또 실학자들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그렇다면 사찰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오. 그 사찰에 화상어가 표현이 되죠. 특히 팔공산에 있는 사찰에. 팔공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천 은혜사와 은혜사. 영천 은혜사 백흥한 극락전 수미단과 네네네. 그리고 경산 환성사 대웅전 수미단에 화상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그 모본을 참고로 했는데 개성형이 넘쳐요. 은혜사 화상어 같은 경우는 투구를 쓰고 있는. 투구를. 예. 그 투구가 어떤 투구일까 하고 봤더니 그 불화 속에 그 신장들이 사천원 같은 신장들이 쓰는 투구더라고요. 빨간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바지. 네. 아주 귀엽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뻗쳐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불화 속에 악이라고 하는 예,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막 머리가 뻗쳐 있어요. 그죠. 그런 요소들이 다 녹아다는 데 있고요. 또 웃긴 게 여의주를 갖고 있어요. 여의주를 갖고 있다고요? 네. 보주 여의주인데 와. 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네. 아예 대접에다가 잔뜩 쌓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결국 그 여의주라는 게 자기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부처님에다 선물로. 바친다. 부처님께 바친다. 네, 구도 혹은 공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의주가 말 그대로 내 뜻을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의봉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보주, 여의주를 부처님께 바치고 네. 또 부처님은 그걸 또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주시겠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화상어는 중국 미술은 막상 또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 환상동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구나. 네. 말씀하신 이제 팔공산, 네. 뭐 은혜사, 그 다음에 가릉비가를 소개한 네네. 이 환성사,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서 매주 찾아갔던 곳들이거든요. 네. 갓바이 부처님부터.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작가님 책 보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도 볼 수 없는 운이었는데 네. 이제는 사실 이제 찾아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네. 작가님은 그럼 이제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유적을 가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보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적과 인물을 보시는 작가님의 어떤 시선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동물을 항상 찾아다니죠. 동물을 찾아다니는데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제 생각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아주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전국 팔도에 있는 이제 문화재 속에 있는 동물들을 찾아서 뭐 다음 달에도 충북으로 한번 갈 예정입니다. 중국이요? 충북 예천. 충북. 네, 충북. 예천으로. 괴산. 예. 충북 괴산. 동해 번쩍 서 혹시 이렇게 얼굴이 조금 검으신 것도 답사를 워낙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얼마 전에 한 스님으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으셔가지고 네네네. 가셨잖아요. 네. 진짜 궁금해요. 거기 어떤 동물을
아. 찾으신 건가요? 그러려면 일단 그 사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경남 남해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음. 거기에 해안가에는 네. 용문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용문사 혹시 네. 바닷가에 있는? 예,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사찰이 그냥 사찰은 아닙니다. 그 왕실 사찰입니다. 오, 조선 왕실의 그래요? 사찰. 와, 조선은 유교의 국가인데도 왕실 사찰이. 의외로 조선의 왕실에서 네. 불교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숙종과 관련된 사찰입니다. 그쪽은. 오.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음. 용문사 법당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예, 있어요? 이상한 동물이 있어요. 뭐지? 근데 제가 사실 옥천사라는 사찰의 박물관 하계사로 제가 네. 근무를 했었는데 그 옥천사가 쌍계사라는 하동에 어. 쌍계사의 말사입니다. 아. 남해 용문사도 쌍계사 말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계사가 엄청 큰 절이에요. 엄청 큽니다. 총림 사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사찰 중에 하나죠. 아, 가장 그렇구나. 연관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음. 남해에 갔는데 일단 저는 스케일에 놀랐고요. 어. 사실 대웅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건축 기법부터 네. 안에 있는 문양들이 네.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해안 사찰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해안의 해양 생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여수 흥국사 같은 네. 뭐 미양사 이런 데 보면 돌에다가 거북이나 개를 이렇게 아. 물고기라든가 아, 네.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석조물에 많이 표현을 해요. 네. 나무로 조각을 해서 천장에 떡 있는 겁니다. 그게. 나무로. 네. 천정에. 네. 거북이가 새끼를 이렇게 얻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 장어처럼 생긴 긴 물고기도 있고요. 오. 그래서 일단 고기 한번 놀랬고 네. 용이 엄청 많습니다. 아. 용이 엄청 많습니다. 용문사라서 용.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왕실 사찰이잖아요. 왕실. 아, 그렇구나. 네. 용이 왕을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용들이 전부 다 왕실의 그 용과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오. 아, 이건 아무래도 왕실에 네. 영향이 있었을 거야라는 걸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혹시 발이 몇 개인가요? 발이 거긴 5개입니다. 5개. 네. 와. 오조룡. 오조령입니다. 예. 오자 숫자 오자가 네. 이제 음양오행에서 보면은 네. 한 가운데 있는 토를 뜻하니까 이 오라는 숫자가 사실은 황제를 뜻한다고 제가 네, 알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네. 와. 그래서 황제나 왕의 왕. 네. 골룡포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 이제 오조룡이 있죠. 와. 근데 와. 경복궁 천장에는 네. 7조룡, 맞아요. 네. 맞아요. 7개예요. 고종 황제가 세웠던. 흥선대원군이 아.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재건을 한 거죠. 네, 중건한 거죠. 중건을 한 거죠. 중건. 예, 임진왜란 때 계속 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대국가 프로젝트죠. 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놔두고 있다가 흥선대원군이 큰 결심을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짓죠. 거기에 7조령. 그만큼 자기 아들에 대한 애정 혹은 이제 왕권의 확립을 위해서. 근데 이제 네. 그런 스타일의 용들이 네. 남해 용문사에 있었고요. 와. 그리고 그 뿔이 하나밖에 없길래 저도 처음에 기린인 줄 알았어요. 뿔이 있다고요? 네. 아, 뿔이 원래 2개 있잖아요. 기린은 근데 뿔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 기린이라는 동물 일각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유니콘이죠. 네. 동양의 유니콘인데 뿔이 하나 있길래 이게 혹시 기린인가? 왜냐면 이제 사찰에 기린이 있어요. 아, 네. 네네. 네, 뭐 벽화로도 있고 수미단에도 있는데 네네. 아, 예전에 네. 이 뿔이 하나가 떨어졌었나 봐요. 결국 용이었는데. 아, 원래 용이었는데. 네. 근데 그 용 또한 이제 왕실과 관련된 사찰에서만 맞아요. 나타난 스타일이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이 정도 용이면요. 네. 10길이 남부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와. 네네. 그렇구나. 네, 남의 용문사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와. 네.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중간중간마다 뭐 네. 유니콘하고 비유하시기도 하고 네. 책에도 보면은 서양의 상상동물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상상동물을 네. 많이 비유를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보여주시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건가요? 아, 물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금 문화 속을 보면요. 게임, 네. 뭐 소설,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데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서양에 있는 동물들이 그렇죠. 등장을 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마블의 토르가 있죠. 네. 마블의 토르는 알지만 네. 우리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공시는 모른다. 맞아요. 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비교를 하면서 음.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음.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다. 네. 예, 또 우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양과 그리고 동양이 결국은
다 같이 문화가 거의 동일했다는 거를 또 알려주는 겨 그리고 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러려고 이제 많이 비교를 했죠. 동서양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서 도상이라든가 네, 또는 상상동물을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통점이 있다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있죠. 네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으로 인해서 그때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죠. 네. 이제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이. 네. 그래서 이제 불상이 탄생하는데 음. 그게 지금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서부 지역의 간다라 지역이에요. 간다라 지역의 부처님 불상을 보면요. 파마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처럼. 네. 파마 머리를 한 부처님. 그리고 그리스 신들이 있는 네. 법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 같은. 네. 오. 그런 게 전부 다 문화가 이렇게 서로 교류. 네, 교류한 거죠.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있었다면 불교가 들어오고 또는 유교가 들어오고 또는 뭐 저기 아랍의 문화가 네. 들어오면서 원래 고유한 문화가 습합이 되기도 하고 네. 또는 교기가 되기도 하면서 그게 어떤 양식이라든가 위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예시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뭐 그렇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바뀐 부분도 있죠. 성격도 바뀌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내공신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죠. 네네네. 내공신이 벼락과 천둥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일단 네. 먼저 등장을 했는데 네. 이제 불교에 들어오죠. 이제 불본 행직경에 보면 근데 이 내공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천둥과 뭐 우박과 돌멩이를 이제 보리수에 뿌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부처님을 공격을 한 거죠. 공격을. 네. 어머나. 팔상도라는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네네. 팔상도란 그 석가모니 부처의 삶을 8가지로 표현한 네네. 불화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 불화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수하항마라는 수하. 하항마 아. 나무 숫자에 네. 아래하 나무 나무 아래에서 네. 항만에 이제. 네. 악마들이 이제 네. 그 장면인데 거기 보면 17세기 초반 이제 대표적으로 하동 쌍계사 팔상도가 있죠. 수하항마상을 보면요. 네. 내공신이 이제 같이 다니는 전모라는 번개의 또 신이 있어요. 네네네. 보리수로에 이제 막 번개랑 이런 걸 막 다 던지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팔상도에 등장하는 악마, 마왕, 파순이라는 과 같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를 공격한다는 뜻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1775년 정도, 18세기 후반에 통도사, 양산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에는 네. 이 내공신이 아예 성격이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요? 아까는 보리수를 향해서 던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번개랑 이런 걸. 사실 그건 결국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맞아요. 근데 통수와 팔상도를 보면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또 비슷한 식의 팔상도를 보면요. 네. 번개를 악마무리한테 이렇게 쏘고 있어요. 반대로요? 네. 네. 결국 이제 부처님을 보호하는 존재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럴까? 네. 물론 이제 불화라는 미술 주제는 네. 경전에 의거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충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겠죠. 이걸 그린 분들이 스님이시니까 이 스님들의 불심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그렇게 또 변하기도 하는군요. 네. 시대에 따라서. 예, 사람들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서 네. 변하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아까 이제 미술품을 분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요. 그걸 그린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광화문 익히하시고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광화문의 마스코트, 서울특별시의 마스코트가 있죠. 해치. 예. 해치. 예. 해치. 네. 근데 이 해치를 보면요. 사자처럼 생겼죠. 예. 사실 해치는 사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 양이요? 예. 어머나.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뿔이 하나 달린 양이다. 그렇구나. 원래 양입니다. 와. 근데 이제 미술로 들어오면서 약간 용과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 상황이 용이 최고의 동물이니까 각 동물들이 용의 요소를 갖추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치가 법과 정의를 상징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찰을 하던 사원부, 그 사원부에 이제 흉배로 그려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서울 역사박물관에 보면 해치 흉배가 남아 있고요. 법을 담당하시는 네, 분들. 법을 담당하는.
약간 검찰청 같은 느낌이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뭐 자문한 거 없죠, 저희. 네. 네.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음. 광화문 해치부터 네. 사자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그거는 동아시아의 관념이거든요. 아,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가 사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인도를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네. 신라 미술에도 사자가 많이 나오죠. 네네. 사자가 부처님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네. 부처님을 상징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가 아니더라도 네. 입구를 지킨다는, 뭔가를 지키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왕실에서도 사실 다르진 않거든요. 음. 전주에 가면요. 네. 전주 한옥마을 아주 네네네. 이쁜 곳 가시면서 어. 경기전을 꼭 가보시죠. 가봤어요. 네. 네. 그 어진박물관도 있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전과 어진박물관 가는데 네. 거기에 거기에 있는 하마비는 또 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맞아요. 그 하마비는 사실 네. 하마비 경기전 그 자체는 왕실에서 관리하던 곳이잖아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건 분명히 왕실에서 만든 하마비일 겁니다. 근데 보통 하마비가 비석만 딱 있어요. 근데 경기전 하마비는요, 사자가 두 마리 쌍사자가 이렇게 비석을 받치고 있습니다. 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아시아에서 뭔가 입구를 지키는 네. 사자의 관념이 왕실에도 결국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자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태여 왜 해치라고? 그죠. 이게 광화문의 의미가 참 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광화문이 경복궁이 중건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큰 매개체죠. 맞아요. 게다가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출퇴근길에는 정문이었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신하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사자 모양으로 해치는 만들지만 항상 정치에 임할 때 법을 지키고 네. 정의롭고 네, 그런 걸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해치를 조선 스타일 해치라고. 조선 스타일 해치.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예,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책이.